중증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크게 부족해 사회적 고립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 2024년 정부 예산안 중 장애인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정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함세상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영아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해부터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그리고 거주시설 연계 사업과 같은 이런 탈시설 정책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그리고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와의 팽팽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장애인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것 맞습니다. 때문일까요? 장애인 활동가들이 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를 점거해서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를 했다가 연행되는 일이 발생을 맞습니다. 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난달 18일쯤에 한국피플퍼스트 소속 활동가들이 예.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즉 동료 지원가 사업이 있습니다. 이걸 사업을 내년에 24년도에 예산을 제로로 만들어서 이거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면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를 기습 점거하는 일이 있었고요. 예. 그때 이 동료 지원가들이 막 노래를 개사해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면서 촉구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 경찰이 들이닥쳐가지고 동료 지원가로 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당사자 9명을 포함해서 25명을 연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이렇게 장애인들이 연행이 되는 과정에서 이 동료 지원가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네. 이렇게 몰랐던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애계의 오랜 요구로 2019년부터 시작된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이고요. 예. 이름은 그렇게 되고, 장애를 가진 동료들이 장애를 가진 다른 동료를 다 찾아가서 상담을 통해서 그분에게 지역사회로 나와서 자립생활할 수 있도록 상담을 해주고 독려를 해주고, 그러면서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취업 연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받는 월급은 80여만 원 정도 되고요. 한 달에 일하는 노동 시간은 60시간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건 좀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대폭 삭감이 되는 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원인이 무엇인가요? 정부에서는 두 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실적 저조, 그러면서 계속 예산을 지속적으로 삭감해 왔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부 소관의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동료 상담가 사업과 유사 중복이 된다라고 봐서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건 이유가 안 되는 것이 예. 첫 해부터 이거 2019년 시작했던 그 첫 해부터 사실은 중증장애인 달성하기 어려운 과도한 실적이라는 얘기를 드렸고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 과정에서 2019년도에 사실은 전남 여수에서 동료 지원가로 일하던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시기가 20년, 21년, 22년이 코로나 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실적을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말하는 동료 상담가 예. 사업은 서로 동료 상담을 통해서 자조 모임 정도이고요. 중증장애인에게 취업 상담과 알선까지 하는 거는 이 동료 지원가 사업이 명백히 동료 상담가 사업과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밝힌 두 가지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87명의 동료 지원가들이 일자리를 잃을까 봐 지금 걱정하고 있고요. 더 이상 일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다고 계속 꾸준하게 이 일에 대해서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산 삭감의 원인이 그렇게 저조한 실적 때문이다라고 하셨었는데, 네. 근데 이번 일을 두고 이 약자 복지에 무차별적인 이런 실적 평가를 한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좀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 동료 지원가 사업이 장애인들에게 사업의 의미보다는 좀 인권의 문제로 봐달라라고 하셨는데, 네. 이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그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부분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인권적으로 다가가서
그냥 단순하게 일자리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동료 지원가가 참여하시는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연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의 핵심은 중증장애인을 취업에 연계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근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은 저희 나라의 현실입니다. 예. 비장애 중심 사회에서 중증장애인이 취업할 만한 곳이 많지 않고, 현실적으로 이거는 정말 무리다라는 걸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장애계와 함께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은 손을 놓고 있으면서 이 사업 자체를 가지고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예산만 계속 줄여왔고,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만들거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네. 안 하고 장애인들에게, 당사자들에게 미루어 놓은 거죠. 그렇죠. 아, 네. 이게 그래서 기획재정부가 이 동료 지원과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된 그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는데, 맞습니다. 네, 그러면 약자 복지 강화, 미래 준비 투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또 국가의 본질 기능 뒷받침 등 이 4대 중점 분야에 제대로 과감히 투자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늘어난 건가요? 실제로 이제 좀 찾아보니까 그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완화시켜가지고 예. 10만 명 가량의 생계급여 수급자를 늘리고,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수를 88만 3천 개에서 내년에 103만 개까지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장애인 관련해서는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이 부분이 체중증 발달 장애인 24시간을 1대1로 돌보는 시범 사업을 전국적으로 이제 확대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을 위한 예산은 소외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료 지원과 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잖아요. 예. 그리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거는 장애인 노동권은 예산이 보장되지 못한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 예. 중증 장애인들의 취업이 가장 시급한 막혀 문제인 것 있는데. 같은데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제로.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동권, 저희가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이동 관련한 예산도 사실은 지난 7월에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광역 이동이 확대가 되어야 되거든요. 예. 그럼 광역 이동을 하려면 운전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예산이 더 많이 수반이 돼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정부 지원이 되어서 정부와 지자체가 이렇게 반반을 하든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야 하는데, 정부가 아예 그런 예산은 거의 하지 않고 운영비 일부만 470억만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결국은 시행령은 바뀌었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와 또 마지막으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 그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에서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책이 시설 중심 정책이 아니라 지역사회 통합 정책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한 시범사업 예산은 59억 원이 편성된 반면에 장애인 거주시설에, 그러니까 지금 거주시설 정책이잖아요. 예. 여기는 이거보다 112배 큰 6,695억 원을 편성해가지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사회 참여를 위한 정책과 예산에는 무심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네. 그분들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걸 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죠.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않는다는 있습니다. 거죠. 네네. 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바로 차별 금지잖아요. 네, 뭐 맞습니다. 성별, 종교, 성소수자들을 포함해서 그 차별 금지라는 게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인데요. 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 네. 이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차별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기 위한 방법 중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저희가 계속 말하는 게 장애인도 이제 자유롭게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면서 지역사회 살자가 이제 저희의 이제 요구이고 노동 이야기인데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이제 시민의 당연한 권리로 이제 이동권, 노동권, 자립생활 권리 등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시민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들이
인권의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이제 작동할 때 시민의 기본권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정부가 약자 복지 강화라는 슬로건만으로는 실천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인 제도 마련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 반영이 이루어져야만이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형제복지원, 영화숙 재생원 같은 현재에 이르러서 국가 차원에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진상 규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규모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한 곳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가진 곳이니 더욱더 저희가 잘 세심히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문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갈등이 혐오가 되고 차별이 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근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또 다른 형제복지원, 영아숙 재생원과 함을 마주할 수 있는 경계심을 가지고 저희가 시민들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인식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정부는 그 장애인분들의 목소리를 더 신중하게 듣고 또 우리는 그분들의 시점에서도 다시 한번 고심해보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함세상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최영아 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